박기문 목사님 한번 시작 기도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여러 곳에 또 여러 위치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 시간 모여서 창조론 오픈 포럼 내용을 함께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온 땅,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나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우리를 되어주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강의하실 양선희 교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을 발표하실 때 지혜를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 그 내용을 들으면서 서로의 이해들을 넓혀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럼 제가 다른 분들은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는 동안에는 지금 제가 전체 뮤트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래야 조용하실 것 같아서. 지금 들으시는데 문제가 없죠? 예, 예, 예. 그러면은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좀 쉐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 제목이 사실은 방사능연대 정말 믿을만한가 그런 제목인데 원래 여기 제가 창조연대 논쟁이라고 하는 제 책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은 뭐 첫 부분에 제가 소개를 좀 드리면은 요 책인데요. 혹시 좀 이따가 제가 따로 한번 껍데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화면 쉐어가 돼가지고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요 책인데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보이는데 예, 요 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뒤에 혹시 좀 더 자세하게 관심이 계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창조연대 논쟁은 사실은 지구 연대에 대한 1차적인 논쟁입니다만은 창조론 운동, 특별히 창조론 논쟁에서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전체 창조 진화 논쟁에서 일종의 그 척추와 같은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 그 논쟁에서 그 일종의 그 옆에 자처럼 연대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 자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연대 논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잠깐만요. 예. 그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6,000년인가 아니면 과학이 보여주는 45억 년인가 이것을 이제 6,000년이다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젊은 지구론 이라고 하고요. 그 나머지 모든 입장은 사실은 과학이 보여주는 45억 년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는 진화론자도 있고 진화론이 아닌 사람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6,000년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젊은 지구론자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창조과학회 분들이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먼저 얘기하기 전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는 이제 크게 우리가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우리가 마치 성경의 어떤 내용이라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과학적인 데이터도 해석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해석이라고 똑같은 해석이 아니고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런 생각해서 제1차 해석층이 있고 2차 해석층이 있다. 저게 다 나누어 보았습니다. 1차 해석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나왔을 때 데이터를 해석은 하되 해석자의 그 어떤 주관이라든지 혹은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든지 이것이 별로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2차 해석층까지 가지고 있는 1차 해석층에다가 2차 해석층까지 있는 경우는 상당히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할 때 그 해석하는 사람의 그 어떤 배경 혹은 신념 이런 것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진화론 그중에서도 특별히 소진화 같은 건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 단순한 변이 같은 그러나 온 그 우주나 기타 생명체가 특히 생명체만 생각해 볼 때 단일 생명체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모든 생명 세계가 하나나 혹은 몇몇 진화 조상으로부터 출발했다. 흔히 이걸 갖다가 대진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진화는 이건 제 2차 해석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대 문제라고 한다면 1차 해석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1차 해석층에 해당하는 연대 문제만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1차 해석층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1차 해석층 그 데이터가 중요한 그것을 얘기하면서 1차 해석층을 성경 해석의 문제와 연결하는가 하면요. 이 성경 해석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많이 이것도 역시 1차 해석층조차도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뭐 아주 중세 때부터 내려오던 그런 얘기고 요한 칼빈이 이제 그 말을 인용을 해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고 저 제목으로 저 말로 책을 쓴 분도 아드 홈즈 같은 분은 책도 쓰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그렇다면은 방사능연대는 어떤가? 방사능연대의 그 과학적인 그 나오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라든지 그걸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진리가 아닌가? 혹은 뭐 팩트라 사실이라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존 모리스, 이러면 혹시 헨리 모리스라고 창조과학을 시작하신 창조과학의 아버지라는 분인데 이분의 아들입니다. 존 모리스 같은 분은 이분은 원래 지질공학을 전공한 분인데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은 일종의 사탄의 요새다. 이런 얘기를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은 이제 방사성 연대가 오랜 연대를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연대를 진화를 하고 동일시 해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방사성 연대가 굉장히 그것도 나름대로 아주 그 과학적인 여러 가지 그 은밀성이라든지 재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 본다면은 방사성 연대 측정의 발견은 누가 준 지혜인가? 그럼 그건 사탄이 준 지혜인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무오하고 무료하다 뭐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하죠. 성경은 사실적 문제에 있어서 무오하고 인에런트하고 신앙과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무료하다. 뭐 그렇게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의 무오와 무료의 관점에서 방사능 연대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성경관을 말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선언 중에 하나가 시카고 선언인데 시카고 선언은 한 번이 아니고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그 1980년 전후해 가지고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카고 선언에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성경 무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정의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무오에 관한 시카고 선언 1982년에 나온 두 번째 나온 시카고 선언인데요. 이하면 이것이 성경이 무오하다는 말이 성경이 과학 교과서, 역사 교과서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과학과 맞지 않는 게 좀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의 무오성에 위배되거나 혹은 해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비일치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무오하지만 그러나 성경과 과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과 성경의 권위를 얘기할 때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할 때 그 메시지 목적과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목적과 문학적 장르가 오늘날 과학적 장르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겁니다만은 나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고 철수는 공부하러 서울에 갔다. 나는 기차를 타고 서울에 갔고 철수는 공부하러 서울에 갔다. 기차를 타고 갔다는 말은 서울 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공부하러 서울에 갔다는 말은 그 서울에 간 목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는 목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주장을 놓고서 논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것이죠. 나는 기차를 타고 갔다. 근데 철수는 버스를 타고 갔다. 뭐 이렇게 하면 서로가 비교가 되죠. 그러나 하나는 목적을 하나는 방법을 얘기한다면 서로 논쟁이 되기가 어렵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김서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여러분이 아실 텐데 서울의 진달래꽃에서 원예학이나 조경학의 원리를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워저워드의 무슨 초원의 빛 같은 데서 광학의 원리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장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좀 성경관이 잘못되게 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과학 교과서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만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까지도 왜곡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천동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온 우주가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다, 조용하다, 소위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천동설이 성경 구절에 제가 헤아려본 건 아니고요. 이 천동설 주의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면은 무려 성경의 67군데에서 67구절이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천동설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웹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이 천동설을 지지한다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샬 홀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만 웹사이트를 아직까지도 그 사모되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이 천동설 지지한다 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분이 아직도 있는데 과연 그게 바른 성경관에서 나온 것일까? 그래서 그들은 코페르니쿠스 모델은 지동설 모델은 틀렸다. 그리고 지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은 미 항공우주국이나 진화론자들의 음모다. 뭐 어떤 사람은 컴퓨터가 만든 사기다. 진실한 과학은 성경 지동설인데 성경 지동설인데 그것은 천동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구 연대를 알려면은 지구의 창조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이 아니라 과학으로 돌아가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과 과학의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방사능 연대와 오랜 지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방사능 연대는요, 방사성 동위원소가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모원자, 엄마 원자로부터 자원자로 이것이 이제 붕괴를 하게 되면은 안정된 다른 자원자가 되는데 그 붕괴되는 속도를 가지고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암석의 연대를 측정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유기물질들의 연대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연대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사능 원소가 약 한 40종 이상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나 주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것은 한 서너 가지, 너댓 가지 정도입니다만은 오늘날의 연대 측정은 그 과거 처음 이게 시작할 때마다 다르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이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다른 여러 연대 측정법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절대 연대 측정을 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고 또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방사능 연대가 틀렸다, 엉터리다 그러면 사실은 현대 과학이 다 엉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랜 지구의 증거로 자주 사용되는 여러 가지 지질학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 제가 파워포인트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강하고 델타 있는 두꺼운 퇴적층이나 뭐 연층이 뭔지 하는 건 조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많은 연층이 있는데 사실은
연청 한 개가 형성되는데 1년 걸린다고 보면 수백만 년이 되었다고 봐야 돼요. 그 외에도 빙핵, 그린랜드나 남북극의 빙하를 갖다 시추해서 끄집어내면 1년에 한 개씩 생기는 빙하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것이 16만 개, 때로는 40만 개 이런 지층들이 얼음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직접적인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6천 년이 아니라 이런 것만 해도 뭐 16만 년 혹은 40만 년 이런 것이 나오는 거죠.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현재 암석들도 거의 나이가 가장 오래된 암석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40억 년, 38억 년 내지 40억 년 내외입니다. 그러면 왜 아까 얘기한 45억 년 어디 가느냐? 지구 지표면이 계속해서 멘틀의 대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래된 것들은 사실은 땅속에 들어가서 거의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발견된 지표면에서 암석은 한 40억 년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석이나 운석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것들은 대개 한 40억 년 내외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소위 6천 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 방사능 연대는 틀렸다. 그건 잘못 측정했고 방사능 붕괴가 지금처럼 일정하게 일어난다고 가정할 때 하는 것이지 방사능 연대, 방사능 붕괴 속도가 과거에 달랐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천문학적인 증거를 봐도 지구가 굉장히 우주가 오래되었다는 증거가 아주 많습니다. 우주에서 지금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천체가 한 13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그 보고 있는 그 별빛은 오는 데만 130억 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지구가 6천 년이라고 해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천체들까지 거리를 측정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천문학의 기초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 굉장히 정확하게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을 하면 물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차의 한계도 커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구에서 몇천 광년, 몇만 광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정확하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5가지, 6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서로 상호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건 130억 광년 떨어진 게 보이는 것은 실제로 130억 년 전에 그 빛이 출발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굉장히 빠르게 빛이 오다가 나중에 빛이 점점 느려져 가지고 지금 30만 년 1초에 30만 년 정도로 느려졌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왜 그 골치 아픈 이런 방정식을 이사한 막스웰 방정식인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거 보시면 다른 거 다 보실 필요가 없고요. C라고 쓰인 게 있죠. C라고 하는 것은 광속을 나타내는 저희 그 우주 보편 상수입니다. 요 광속이라는 것이 단순히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광속 이게 아니고요. 광속은 우주를 구성하는 그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거에는 빨랐는데 나중에 오면서 점점 느려졌다. 그러면 우주 자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 자체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물리학의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막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광속이 무슨 어떤 그 물리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요. 빛의 속도는 적어도 창조 이래로 우리가 불변하다고 보는 것이 뭐 가장 정확하고요. 또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체들과 더불어서 오는 빛도 다 창조했다. 예를 들어서 천체를 다 만들고 난 뒤에 지구에서 6천 광년 떨어진 데까지 오는 별빛을 다 만들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별이 있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오랜 지구의 증거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방사성 연대인데 방사성 연대는요 처음에 이제 시작될 때와는 조금 다르게 굉장히 일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여러 가지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 한 40가지 이상 있다 그랬잖아요. 서로 크로스 체킹이 돼요 이게. 그래서 때때로 부정확한 경우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측정한 것으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석도 마찬가지고요. 월석도 아폴로 우주선이 가져온 그런 월석들도 측정을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서 뭐 6천 년 됐다, 6만 년 되었다 그런 건 전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도 뭐 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석도 마찬가지. 여러분 보시는 이것은 앨런 힐스라고 남극에서 발견된 아주 유명한 운석인데요.
이것도 거의 한 40억 년 이상 되는 그런 운석입니다. 방사능 연대, 방사성 원소가 붕괴한 그 양을 보고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과거에는 방사성 연대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다가 지금처럼 늦어졌다. 그래서 실제로는 6,000년밖에 안 되는데 45억 년 된 듯이 보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6,000년 말고 한 10,000년 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야 계산이 편하니까. 10,000년에서 어떤 사람은 지구는 10,000년 되었다 혹은 우주가 10,000년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45억 년 되었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은 45억 년은 10,000년에 비해서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한 10만 배 정도, 한 10,000배 정도 빠르죠. 뭡니까? 기간이 짧죠 이게. 그래 되면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과거에는 수십만 배 빠르게 지금보다도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다가 나중에 와서 지금처럼 천천히 붕괴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 되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은 오래전에 방사성 그 원소가 붕괴하는 속도는 거의 원자탄 수준으로 붕괴를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붕괴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사능 그 원소가 붕괴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다른 말로 원자폭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자폭탄이 되게 되면은 아무도 살 수가 없죠. 거기서 나온 그 방사능이라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성 연대에 대해서 많은 그 비판을 하는 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긴 하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19세기 말에 베크렐이라고 하는 프랑스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방사능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방사능은 어떤 원자핵이 큰 것 중에서 굉장히 원자핵이 크기 때문에 양성자들이 뭉쳐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것이 스스로 붕괴해가지고 여러 가지 더 작은 원소들로 붕괴되는 것을 방사능 붕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붕괴하는 속도가 붕괴하는 그 붕괴 타입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그리고 붕괴하는 속도가 굉장히 일정합니다. 그래서 저 붕괴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서 시계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1910년을 전후해가지고 그런 제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몇 사람 제가 과학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방사능 붕괴가 시계로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몇몇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원리는 러더포드와 러더포드 같은 분들은 다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처음으로 그 연대 측정을 시도했던 사람은 이 볼트우드라는 분입니다. 저렇게 일정하게 방사능 그 원소가 붕괴한다면 저것을 시계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으로 제안을 한 것이죠. 홈즈라는 사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트우드보다도 조금 더 개선된 우라늄 붕괴율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라늄이 이제 우리 땅 위에서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우라늄 238이라는 동위원소하고 235가 있는데 238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한 99.3%가 이제 우라늄 238인데 그것이 붕괴하는 속도가 반감기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붕괴 속도를 처음에는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정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구의 그 밑에서부터 지구 지층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면서 암석들의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벌써 볼트우드 이어서 홈즈라는 사람이 1911년에 벌써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 100년이 넘었다는 얘기죠. 그 뒤로 이제 에스톤이라는 사람이 질량 분석기라는 걸 발명을 하게 되면서 원리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방사능 원소가 붕괴할 때 나오는 그 원소들의 숫자까지 헤아릴 수 있게 됐어요. 원자라는 게 원자 작기 때문에 숫자를 헤아리기 쉽지 않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방사능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건 그 원리입니다.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방사능 원소가 붕괴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특별히 이건 이제 납에 대한 것이 우라늄 238이 납 206으로 붕괴하는 과정이 한 단계가 아니고 여러 단계를 걸쳐 가지고 이게 납 206이 되면 안정해서 다른 것으로는 붕괴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이제 지금은 잘 밝혀져 있습니다만은
이 상당히 이게 자세하게 알려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죠.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안정되게 이것이 붕괴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암석 연대 혹은 지층 연대를 결정하는 좋은 그런 시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소들마다 반감기 1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이 0.5로 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 원소들마다 그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시계가 존재하는 셈이죠. 마찬가지 방사원소가 붕괴할 때 붕괴하는 속도는 지수함수적으로 붕괴합니다. 아주 일정하게 지수함수적으로 모든 방사능 방사능 원소들은 지수함수적으로 붕괴합니다. 다만 반감기 길이는 다릅니다만은 붕괴하는 패턴은 똑같다. 요건 조금 골치 아픈 얘기긴 하지만 제가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요건 모든 핵물리학 책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왼쪽 축에 보면은 바인딩 에너지 per nucleon, 핵자 한 개를 원자 핵에서부터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드느냐 하는 것인데, 이 가로축은 질량수를 말해요. 질량수는 이제 수소 같으면 수소 원자는 1이죠. 우라늄은 원자 번호는 92번이지만 질량수는 235 혹은 238입니다. 여기 보면은 세로축이 요게 그래서 결합 에너지인데 결합 에너지 크기가 그 끝에 단위를 한번 세로축 끝에 보면 MeV라고 써요. 이것은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는 거예요. 이 메가란 말은 100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핵이 얼마나 강하게 서로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요 핵의 결합 에너지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요 제일 앞쪽에 있는 수소 같은 것은 뭐 불과 한 100만 1메가 일렉트론 볼트밖에 안 되지만 바로 조금만 원자가 커지게 되면은 저 위에 보면 한 700만에서 900만 사이에 그 700만 일렉트론 볼트로부터 900만 일렉트론 볼트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핵의 그 결합 에너지가 무지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는 뭐 뒤에 한번 제가 화학 반응하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핵 반응이 일어날 때 그래서 핵 반응 요거 우라늄 235가 붕괴를 해가지고 크립톤하고 바리움으로 붕괴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라늄 235가 중성자 한 개 N이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저걸 가지고 때리면은 여기 보면 중성자라고 써 있는 게 있죠. 그걸로 때리면은 이게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라늄 235가 이게 깨어져요. 깨어지는데 뭘로 깨어지는가 하면은 크립톤과 바리움이라는 원소로 깨어지면서 세 개의 중성자를 내놓습니다. 그 세 개의 중성자가 또 다른 우라늄 235를 때려가지고 또 붕괴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인가 하면은 요게 아까 제가 몇 메가 일렉트론 볼트 얘기를 했는데요. 우라늄 한 개가 이렇게 붕괴할 때 나오는 에너지가 2억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일렉트론 볼트가 얼마나 큰지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보통의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열과 에너지와 핵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크게 차이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은 어떤가? 화학 반응 중에 가장 유명한 반응이 바로 수소와 물이 합쳐져서 잠시만요. 수소와 산소가 합쳐져서 물이 되는 것입니다. 수소 2개와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1개가 결합해서 2개의 물 분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열을 얼마나 내냐면 5.7 일렉트론 볼트를 내놔요. 조금 전에는 우라늄 한 개가 붕괴를 한 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2억 일렉트론 볼트가 나온다 그랬죠. 그것은 핵 반응이고요. 이건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은 핵이 변화하는 건 아니고요. 원자들이 서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주변에서 보는 뭐 불을 뗀다든지 혹은 폭탄이 터진다든지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화학 반응입니다. 이건 핵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나 원자 폭탄이 터진다든지 수소 폭탄이 터진다든지 원자력 발전소에 발전을 한다, 이거는 핵 반응이에요.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에너지 차이가 얼마나 원자 한 개당 나오는 에너지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까 2억 대 6 해보세요. 2억 대 6 하시면은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원자폭탄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내고 많은 에너지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파괴력도 크다는 것입니다. 기체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체분자들도요.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만 제가 수식어서 그 다음에 안 쓰겠습니다. 기체분자들도
보통 기체 분자 온도를 막 기체의 그 온도를 올리게 되면은 기체도 이제 에너지가 막 증가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한 10,000도 정도 올리게 되면은, 아니 만도 아니고 한 100,000도 정도 올리게 되면은 그 기체 분자 혹은 원자 한 개가 갖는 에너지가 8.6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핵 에너지와 보통 화학 에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핵 원자가 얼마나 안정되게 붕괴하는가. 다른 바깥에서 핵 그 방사능 원소가 붕괴를 하고 있는데 옆에다가 강한 자장을 갖다 댄다고 그랬어. 혹은 강한 압력을 가한다 그랬어. 혹은 어떤 강한 전기장을 가한다 그랬어. 전혀 붕괴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원자 시계가 원자의 그 핵 반응을 이용한 시계가 방사능 연대를 방사능 원소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안정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구 연대를 측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지구론자들이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다. 방사능 연대의 기본적인 가정은 용융 상태의 마그마, 우리가 모든 그 지구의 원소들은 다 그 암석들은 마그마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모원소만, 방사능 원소만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는 그것이 붕괴해서 생긴 자원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연대를 측정을 해요. 자원소와 모원소의 비율을 측정을 하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자원소하고 모원소가 같이 있었다는 그런 증거가 있느냐? 그 다음에 좀 다른 건 좀 어려운 말이니까 놔두고 초기 조건 문제. 처음부터 자원소하고 모원소가 같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아주 간단하게 요것은 지금 칼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륨 중에서 방사능을 띠고 있는 칼륨이 있는데 그것이 아르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칼륨이 아르곤으로 변화할 때 칼륨은 고체고 아르곤은 기체입니다. 그래서 칼륨이 방사능 붕괴해서 아르곤이 되게 되면 기체는 날아가 버려요. 마그마 속에 있는 불활성 기체는 날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원소는 없는 것입니다. 모원소만 남아있게 돼요. 이런 자원소가 이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경우는요. 이 두 개가 초기 조건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기체 날아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초기 조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방사능 연대를 측정을 할 때는요. 한 암석 내에 우라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방사능을 띠고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이 서로 다른 반감기를 가지고 붕괴를 하는데 서로 다른 반감기를 가지고 붕괴를 하다 보면은 때때로 어떤 원소는 바깥에서 어떤 것이 이 오염이 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것들로 측정한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어느 게 얼마나 중간에 예를 들어서 그전 불순물이 들어왔다든지 혹은 초기 조건이 제로가 아니었다든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소위 등시성 연대 측정법인데 이거는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지질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린펄이라고 쓴 책이 이런 미국 학자인데 지질학자인데 전문적으로 이것만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책도 있고 물론 논문도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 한번 쳐가지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초기 조건의 문제, 외부로부터 다른 모원소나 자원소의 유출이나 유입이 없었다는 가정이 검증이 될 수 있다. 유출, 유입이 될 수도 있지만 검증이 되고 대부분의 경우에 유출, 유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출입 문제는 아까 등시성 연대 측정을 가지고서 보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방사능 연대 측정은 아주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지층의 오랜 연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이것은 방사능 연대 측정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젊은 지구론자들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그 레이트 프로젝트라는 걸 한 게 있어요. 제가 그냥 결과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돈을 모아 가지고 이제 그 연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이런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석탄과 같이 오래된 속에서도 탄소 14 같은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탄소 14는 반감기가 불과 한 5,7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은 지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냐. 근데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젊은 지구론자들이
그 석탄 연대 측정할 때 그 시료 자체가 오염이 돼가지고 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석탄에서도 탄소 14가 발견된다. 그라고 주장하면서 지구는 6천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료가 오염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시료가 오염이 잘 됩니다. 왜냐하면 대기 중에 혹은 지표면에 탄소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시료로 가서 찾아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C14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이아몬드 속에서 탄소 14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은 최근에 와서는 지표면에서 특별히 해양 생물들의 유해가 소위 섭입되면서 땅속으로 다이아몬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이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이트 프로젝트의 아주 중요한 물리학적 그 반론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 지로콘이라고 하는 광물질이 있어요. 그 광물 속에서 이제 우라늄이 붕괴를 하는데 붕괴를 할 때 붕괴에서 나오는 헬륨 원자 핵이 있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그 속도를 가지고서 연대를 측정하는데 이것은 젊은 지구 연대 하시는 분들이 모델을 잘못 세웠어요. 사실 이건 제 박사 논문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모델을 제대로 세우면은 지금 연대가 거의 다 맞습니다. 사실 잘못 연대를 측정을 해서 잘못 모델을 세운 것이죠. 가속적인 방사능 붕괴의 문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가속적인 방사능 붕괴가 특별히 그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 방사능 붕괴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느냐 노아 홍수 때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 지금보다도 만일에 방사능 붕괴 속도가 한 10억 배 정도 1억 배 10억 배 빨랐다고 생각한다면요 노아와 그 가족들은 물에 빠져 죽기 전에 방사능 때문에 뜨거워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돼. 방사능 붕괴 속도가 변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을 내는 그 핵 반응은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을 그 방사능 붕괴가 일어나는 핵 자체가 에너지가 무지무지하게 큰 핵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게 원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시간을 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드 모랩이라는 분이 뭐 과거 방사능 원소가 10억 배 빨랐다.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분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마구 그냥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틀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한 젊은 지구론자들은요. 성경적으로는 6번의 연속적인 24시간 날이라는 젊은 지구론과 격변적인 전 지구론이 더 이치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주와 지구가 오래되었다는 과학의 증거는 거의 압도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솔직한 표현입니다. 왜 그렇게 젊은 지구론이 문제가 되는가? 그 젊은 지구론 주장하는 분 중에 전문가가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지금 뭐 마이클 리더, 켄트 호빈드, 헨리 모리스 다 아마추어들입니다. 이분들이 아마추어가 돼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그 반지성주의 산물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라는 그 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많은 연구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반지성주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이데올로기가 바로 반지성주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들, 자기 전공도 아닌 분야를 가지고서 교회라든지 일반 그 대중들을 향해서 캠페인을 하는 분들이, 강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hD는 가지고 있는데 자기 분야, 다른 분야에서 PhD, 예를 들어서 뭐 재료공학 PhD 가진 분이 인류학 강의를 하러 다니고요. 그다음에 생화학 뭐 전공한 분이 무슨 우주론 강의하러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생기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 해석에 이제 문제로 오게 되면은 과학의 문제와 더불어서 이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신학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해서 생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성경 문자적 해석을 주장하면서 문자적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적 해석도 아주 대표적인 역사적으로 중요한 해석이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의 문자적 해석만이 맞는 해석이고 나머지 해석은 다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이데올로기다. 성경은 사실은요, 지구 연대가 6천년인지 60억 년인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과학과 성경의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구약학자 월터키는 말하기를 성경 해석의 무호성과 성경의 무호성은 엄연히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두 번째는
성경은 지구와 우주가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초기 조건 불확실성 가정이라는 것은 제가 제안한 뭐 하나의 이론인데 이건 제가 뭐 좀 복잡하니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과학은 뭐 지구 과학이든 천문학이든 지질학이든 지구와 우주가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이건 제가 제시한 가설인데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성경하고 오래된 지구를 어떻게 서로가 양립하면서 설명할 수 있을까? 신학자들이 많은 여러 가지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오랜 동식물들의 죽음의 역사, 지구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 그러고 무슨 기 하는 것이 다 결국은 멸종의 역사, 죽음의 역사인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 대해서는 제가 썼던 다중격변 창조론이라는 책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첫 부분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사능 영재 측정의 발견은 누가 준 지혜인가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저는 방사선 동위원소 연재 측정은 일종의 사탄의 요새다. 제가 첫 부분에 소개했던 존 모리슨은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긴 합니다만 너무 만약에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면 방사선 동위원소 연재 측정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결론적으로 제가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대충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라고 하는 종교개혁 이후에 하도 그 종교개혁자들 간의 싸움을 많이 하니까 이분이 이 루터교 목사입니다. 이번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제발 너무 그렇게 싸우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서로 사랑을 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싸웠지만. 그래서 저도 역시 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영어 표현을 좀 보시게 되면 영어가 뭐 원어는 아닙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번역입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the truth를 speaking 할 때는 반드시 in love, 사랑 안에서 해라. 사랑이 없이는 진리를 얘기하지 말라. 우리 교회는 보면은요, 교회 사도 보면 그렇고 사랑이 없이 진리만 주장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큰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론 논쟁, 진화론 논쟁 이 속에서도 우리 교회 내에 얼마나 많은 유신 진화론자들도 많이,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젊은 연대, 오랜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게 맞고 틀리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은 뭐 또 저희 좀 더 긴 강의의 일부가 돼서 중간에서 끝을 내는 게 아쉽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제 얘기 마치고 시간 좀 많이 갔지만 여러분의 질문을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본인 앞에 있는 그 스피커를 켜시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한꺼번에 두 분씩 얘기하시면 제가 컨트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순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먼저 질문하실 분들이 먼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재관 목사입니다. 예. 저번 때도 잠깐 여쭤봤었는데, 예. 젊은 창조론자들이 예. 방사선 붕괴 문제에서 예. 붕괴 속도가 가속도를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주류 과학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주장인지 아니면 창조과학계의 젊은 지구론자들이 기존에 있었던 방사선 붕괴의 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만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그것이 늘 궁금하거든요. 예. 이것은요, 그 가속적인 방사능 붕괴는 전문가들이나 과학계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창조과학 내에서도 물리학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 왜냐하면은 방사능 아까 제가 조금 지루하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뭐 그다 여러 가지 그 소립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합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예. 거의 그 속도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도 아마 물리학 천문학 하셨죠? 예, 예. 예, 예, 예. 예, 천문학 뭐 어차피 물리학이니까 그 예, 굉장히 예.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전혀 이제 피직스의 일반 물리학을 잘 몰라서 이거 하는 얘기예요, 사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또 다른 분도 자유롭게 뭐 질문하시고 싶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혹이라도 또 뒤에 저걸 보니까 그 뭡니까 저 파워포인트를 제가 뭐 자세히 하긴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 또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뒤에 또 이메일로라도 혹은 우리 저 카톡방이라도 올려주시면은 저와 관계된 것 같으면 제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 또 하나 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예, 그 헬륨 확산 모델의 그 문제에 있어서 예, 창조론자들이 교수님이 비판하시기를 잘못되어진 모델을 세워서 잘못된 연대 결론을 예. 그 냈다. 그 부분이 이제 뒤쪽을 제가 잘 몰라서. 아, 예. 뭐 사실은 좀 긴 얘기가 돼서 제가 하질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손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게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보통 모든 그 방사능을 띤 우라늄 238 원소 같은 거는 지르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그 결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 있으면 그게 분개를 하는데 그 분개를 하게 되면 그것에 헬륨이 나오잖아요. 헬륨이고 네. 헬륨은 기체입니다. 불활성 기체인데 이게 굉장히 소위 그 확산을 잘해요. 굉장히 그게 잘 빠져나가는데 요 빠져나갈 때 요 원래 있었던 우라늄으로부터 바깥에까지 나올 때까지 요걸 갖다가 창조론자들이 한 번에 딱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하나의 그 벽만 있다고 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게 여러 개의 방이 있다고 봐야 되고 여러 개의 방을 거쳐서 이렇게 나왔다고 봐야 돼요. 거기서 멀티 챔버 어프로치인데 요거 멀티 챔버 어프로치는 뭐 저도 이제 고체 물리학에서 그 분야를 제가 했는데 굉장히 상식입니다. 그 모델 자체를 처음부터 그거 잘 몰라서 사실 그런 소위 싱글 챔버 모델을 세운 건데 멀티 챔버 모델을 하면요 현재 오늘날 얘기하고 있는 방사능 연대 측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싱글 챔버 모델을 잘못 세워가지고 그걸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뭐 이해가 그러면 예, 그 이해를 좀 했는데 교수님, 예, 그러면은 주류 과학의 그 이제 뭐 원자의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나 그쪽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 창조론자들이 비판하는 이러한 그 헬륨 확산 모델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알 텐데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예, 예, 예. 그러면은 근데 이래 생각해서 보세요. 천문학회에서 제가 너무 죄송하지만 천문학회 같은 데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런 천동설을 지지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천문학회에서 막 천동설 지지하는 이런저런 막 지금 창조과학회나 젊은 지구론 우주론자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면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고 제가 젊은 지구론은 원래 광팬 아니었습니까 원래. 그러다가 제가 너무 부끄럽다. 내가 물리학자로서 젊은 지구론을 그렇게 오랫동안 참 믿고 있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 하고 제가 돌아섰는데 지금 젊은 지구론을 가지고서 물리학계나 천문학계나 뭐 소위 그걸 피지컬 사이언스라 그러죠. 물리과학 쪽에 있는 지구과학도 물리과학입니다.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말을 섞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닫고 있죠. 그냥 뭐 이상한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주장이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 저희 이제 저도 대학원 때 이제 창조과학에서 잠깐 활동을 했었는데 예, 예, 그 전문학 쪽에서도 그 빛의 속도가 그 우주 태초 초기에는
이제 그 속도가 빛의 속도가 엄청나게 감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론 물리학 쪽에서 이제 재창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방사선 이쪽 연대 측정에서 그 붕괴 속도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감소를 하고 주장을 하는 것들은 이거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론 쪽이거든요. 주류과학계랑 전혀 통용되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젊은 창조 지구 주장하시는 분들이 늘 이 탄소 측정 연대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거든요. 그 탄소 연대 측정을 제가 아까 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석탄이 고생대 석탄기에 거거든요. 한 3억 년, 4억 년 전인데 왜 그게 반감기가 5,700년밖에 안 되는 그런 탄소 14가 거기서 나오느냐라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C14이 탄소 14가 석탄에서 나오는 것은 100% 오염입니다. 오염이라는 말은 시료를 갖다 광산에서 캐와가지고 연구실까지 가져오는 동안에 오염이 돼요. 왜냐하면은 천지가 탄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탄소 14가 적은 양이긴 합니다만은 이 대기 중은 말고 땅 속이나 다른 데도 우리 손 같은데도 C14이나 탄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굉장히 쉽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 오염되지 않게 하려면은 그 캐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실험실에 가져올 때까지 무지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온 것들에는 C14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오염 안 됐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시료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그동안 나왔던 C14이 탄소에서 나온 석탄에서 나온다는 것은 오염 때문에 기본적인 그 소위 시료를 잘못 다루어서 나온 것이죠. 또 다른 분들도 아무리 그 간단한 질문 같아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그냥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든지 얘기를 해주시면은 뭐 제가 알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ICR이나 이제 AIG에 있는 특히 방사성 동위원 붕괴 속도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그런 작은 실험들을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번역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사이트에 보면요. 그런 것들이 사실 혹시나 저는 이제 염려하는 것이 어떤 주류 물리학, 핵물리학계에서는 거부되었지만 소수의 의견으로 그게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모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제 어떤 기본 전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히. 지금 그거는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방사선 동위원소는 제가 굉장히 속도가 일정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그거는 제가 그냥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조금씩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뭐가 이렇게 빠르다가 늦어진다든지 그게 아니고요. 플락추에이션을 해요. 약간 빨랐다가 늦었다, 빨랐다가 늦었다 이렇게 합니다. 요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그런 원소가 1개인가 2개 정도가 한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1, 2% 내에서 약간 플락추에이션을 해요. 그 정도고요. 그거는 지금 6,000년을 45억 년 만들지 못합니다. 그 정도라 가지고는. 그래서 그 플락추에이션 하는 것은 바깥쪽에서 뭐 어떤 그 영향을 줘가지고 자기장을 가한다든지 압력을 가한다든지 온도를 높여준다든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핵 내의 메커니즘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약간씩 하는 건데 진동을 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 준다든지 혹은 는다든지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는 이미 그 핵물리학 한 사람들한테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방사능 붕괴 속도가 그런 요동치는 거 이렇게 왔다 갔다 약간 하는 것은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능 연대 측정할 때 그러한 원소들이 그러한 원소들은 그 방사능 연대 측정하는데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우라늄 238이나 235나 혹은 그 포타슘 K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만 가지고 연대 측정을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대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반감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뭐 6,000년이 45억 년 되고 이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주류과학계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혹시 예. 우리 시간이 한 5분 뭐 저희가 가능하면 마치는 시간은 가능하면 뭐 맞추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5분 정도 한 5분 조금 더 돼도 되겠습니다만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예. 혹시 안정호. 약간 범위가 벗어난 걸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니 뭐 제가 뭐 모르면 할 수 없고요.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고고 인류학에서 이제 화석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예. 그리고 저는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지은 사피엔스 책을 읽으면서 참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그 논리를 발전시킨 걸 보면서 근데 이제 이 화석이 고대 유인원들에 대한 화석이 발견될 때 사실 그 화석이 연대는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에 의해서 조립이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잠깐 그 유신론적 진화론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양 교수님께서 쓰신 상당히 1장부터 10장까지 그 성경 주해를 하신 건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옵션들이 있는데 한 5가지, 예, 6가지 예, 있는데 만일에 그 유신론적 진화론이 맥센스가 된다면 그렇다면 양 교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역사적 아니면 심볼이든지 그런 그 여러 가지 해석이 전에 좀 어떤 것들을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prefer 선호하시는지 한번 그런 거 여쭤봐도 될까요? 아, 굉장히 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 질문 자체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책을 지금 사실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그 인간의 창조와 역사적 아담이라는 책인데요. 아주 제가 제일 썼던 책 중에 제일 골치를 썩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가 굉장히 아주 신학과 그 다음에 고인류학, 고유전학 같은 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제가 결론만 말씀 좀 드리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화를 그 상당 부분 저는 진화는 말이 너무 우리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쓰고 싶지 않고요. 다만 상당한 수준의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혹시 여기 석기 시대, 특별히 구석기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구석기 시대는요, 260만 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석기 시대가 12,000년 전부터 11,000년, 12,000년 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구석기 시대 긴 세월 동안에 거기서 나오는 호모 속에 속했던 소위 그 유인원들은요, 어마어마하게 이 두개골의 크기가 변합니다. 우리 두개골보다도 절반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두개골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석기를 만들었어요. 석기다 거짓말이라 할 수 없죠. 그만큼 호모 속 내에서 직립 원인이라든지 혹은 그 도구 인간이라든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하이델베르그인이라든지 그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그런 지금 멸종했습니다만은 네안데르탈인 같은 게 이르기까지 굉장한 변이의 폭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어도 속까지는 과속종 할 때 계문과목 과속종 우리 린네 그 분류표에서 과속종 속까지는요 변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는 그냥 변이라고 하자. 그러나 제가 이제 도저히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제가 클레임을 하는 것은 과연 원숭이 혹은 다른 전혀 사람이 아닌 그런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날 뭐 침팬지라든지 뭐 다른 고릴라든지 제일 사람과 가까운 겁니다. 이게 가까운 것이 이렇게 온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저는 그래서 제가 대진화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나는 그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신론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의 믿음이 진실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주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저는 제가 온 지구의 생명체들이 공통조상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너무 저는 과대한 소위 엑스트라폴레이션 외삽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담의 역사성에 대해서 아담의 역사성을 저는 그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담은 아마 신석기
살았던 아마 농부이자 그 제사장적 소명을 가졌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던 첫 사람이 아닌가 뭐 그런 대체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석기 시대에 250만 년 이상 존재했던 그 많은 인간들을 생각한다면 이건요 이건 뭐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거기에 관련돼서 그냥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하니까 예, 유발 예. 하라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이제 그 소진화가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사실이라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 인간의 뇌가 예,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었는지 이제 유발 하라리는 언어와 상상력에 예, 네. 어떻게 이 뇌가 이렇게까지 예, 진화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예.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전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전혀 설명. 지금 오늘 그뿐 아니고 지금 이제 우리 안 목사님이 그냥 제일 대표적인 한 예로서 인간의 뇌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설명이 너무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냥 그거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진화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진화의 증거를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진화를 얘기해요. 대진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은요. 설명하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 좀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용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저는 대진화는 우리가 조금 물러서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거기다 또 확신을 가지고 또 유신 진화를 주장하는 분들도 사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제가 더 이상 그 얘기 자체가 원체 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은 저는 하여튼 그 대진화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사실. 혹시 뭐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교수님 예. 그 교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예. 아담이 신석기 시대의 농부 아니면 농부이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예. 저는 이제 처음 들었거든요. 제가 아이 그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놀랍기도 하고 예. 이제 교수님 그 책에 내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사실은 그게 제가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이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아마 상당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제가 그래서 지금 지난 3년 동안 제가 책을 한 권도 못 낸 이유가 그 고민하느라고 그런데 하여튼 이 문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까지 가게 된 데는 쫓겨갔어요. 아직 그 뭐에 쫓겨갔냐 데이터에 쫓겨갔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뭐 동부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수많은 그 발굴지라든지 박물관 다니면서 물론 책을 읽으면서 봤을 때는 석기 시대가 없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석기 시대를 지금 젊은 지구론에서는 노아 홍수가 나고 난 뒤에 모든 게 다 파괴되었을 때 홍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홍수를 피하고 남은 8명이 새로운 문명을 건설할 때까지 잠깐 동안 돌을 깨서 연장을 사용했다.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전공리라든지 저쪽에서 공주 석장리라든지 가보세요. 그냥 석기는요. 셀 수 없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석기 혹시 만들어 보신 분 있어요? 석기 가지고서 요새 좋은 뭡니까 망치 가지고 석기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석기 만드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해보면은 석기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의 연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연대가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전혀 터무니없이 다 예를 들어서 10,000년이 이래 들어온다. 이렇게 절대로 그 얘기 못합니다. 왜냐? 250만 년하고 10,000년은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연대 측정 무시할 수 없다. 석기 시대에 있었다는 거 무시할 수 없다. 빙하 시대에 있었다는 거 무시할 수 없다. 빙하 시대에 있었다는 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연대 측정처럼 굉장히 너무나 산더미 같은 증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증거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다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조금은 유도리가 있겠지. 일본말로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피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담은 왜냐하면 아담의 아들들이 시간 조금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담의 아들들 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이고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목축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오늘날 고인류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요. 정착 농업은 신석기 시대 사무실인데 거의 100% 동의합니다.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아담 자체는 뭐 성경에 사실 그가 뭐 농업을 했다 그런 말은 없지만 땅을 경작하는 말만 있죠. 창세기 2장 15절 같은 데서. 그러나 그 아들들에 가보면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뭐 유발 하란이는 아니지만 유발이라든지 그 악기 만든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렇게 그 청동기로 날카로운 각양 물건을 만들었다. 이게 사실은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청동기다 혹은 동기다 혹은 신석기다 이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석기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해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언뜻 비치는 몇몇 그 얘기들로 보게 되면요. 아담을 갖다가 저는 최초의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었을까 25만 년 전에 그 생각을 거기다 맞추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어떻게도 설명이 안 돼요. 처음에는 최초의 호모가 아니었을까 260만 년 전에 한 번에도 맞출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사실 밀려서 온 것이 이거는 아담이 가상적인 인물이라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의 인물 놓고서 뭐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담이 실존의 인물이었다고 한다면은 아니라고 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진보적인 우리 복음주의자들 중에서 아담이 역사적으로 존재한 실존의 인물이었다고 생각한다면은 아담은 신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제가 피할 수가 없어서 그 결론에 온 겁니다. 그건 저도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제가 그 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너무 많은 얘기예요. 예, 가서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오늘은 혹시 급하게 뭐 질문 혹시 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언제 제가 다음에 이 책이 제가 한 2주 정도 뒤에 지금 딴 분들이 지금 그 책 원고를 읽고 있는데 읽고 제가 출판사에 넘기고 난 뒤에 아마 한 몇 달 뒤에 제가 그 책 나오기 좀 전에 한 11월이나 그때쯤 해서 이것만 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서 한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면 제가 광고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임이요. 그다음 우리가 세 번째 주일날 뭐 좀 늘 하게 했기 때문에 7월 20일, 한국에서는 7월 20일, 밴쿠버 쪽에서는 7월 19일 주일 저녁입니다. 세 번째 주일 월요일 이때 하여튼 제가 강사는 지금 몇 분들하고 의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단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른 뭐 질문이 없으면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함께 교제하며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아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며 이해하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 주께서 부탁하신 하나 되게 하신 이 귀한 참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다 감사합니다. 다 뮤트 푸시고요. 한번 좀 인사 한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편안하시고요. 다음 우리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오셔요, 그러면.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예.